꿈꾸는 달빛 책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알베르 까뮈의 벙어리들입니다. 도서출판 해문서관 지은이 알베르 까뮈.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벙어리들. 한겨울인데도 쾌청한 날이 벌써 활기를 띤 시가지 위에 밝아왔다. 부두 끝에는 바다와 하늘이 서로 어우러져 같은 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발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길을 자전거를 타고 허덕허덕 저어가고 있었다. 불편한 다리를 자전거의 한쪽 발걸이에 고정시키고 다른 쪽 다리로 아직도 밤이슬에 축축한 아스팔트 길을 밟아 나가느라 애를 쓰고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안장에 털썩 주저앉아서 전차 선로를 피해가기도 하고 자동차가 추월하려고 하면 핸들을 와락 틀어주기도 하고 또 가끔씩 페르낭드가 싸준 점심 보따리를 흔들어 보면서 그는 부하 같이 밀었다. 두 조각의 식빵 사이에는 좋아하는 스페인식 오믈렛이나 기름에 볶은 비프 스테이크가 아니라 고작 치즈 조각이 하나 끼워져 있을 따름이었다. 공장 가는 길이 그처럼 멀어 보인 적이 없었다. 그도 이제 늙은 것이다. 포도넝쿨처럼 바싹 마른 그였지만 나이 40이 되고 보니 아무리 애를 써도 살갈피에 쉽사리 살이 붙지 않았다. 이따금 스포츠 논평을 읽다가 30세의 선수를 가지고 노장이라 부르는 것을 보면 그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그 나이가 노장이면 나는 벌써 송장이로군 하고 페르낭드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 신문기자의 말도 아주 잘못된 것이 아님을 그는 알고 있었다. 30세가 되면 벌써 어느 결에 숨이 꺾인다. 40이면 아직 송장이라고 하기엔 좀 일러도 어딘지 마음에 송장티가 잡힌다. 아마 그 때문이 아닐까. 오래전부터 시가지 한쪽 끝 제통 공장으로 가는 길 내내 바다를 바라보는 일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았다. 그가 20세 때엔 바다를 앞만 봐도 실증이 나지 않았었다. 바다는 항상 즐거운 해변의 주말을 약속해 주었다. 절름발이면서도 아니면 절름발이라서 더 그랬던지 그는 수영을 좋아했다. 그러다가 몇 년 후 페르낭드가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토요일엔 제통 공장에서 일요일엔 이리저리 다니면서 일을 해야 했다. 격렬하게 그날을 한껏 즐기며 살던 버릇이 차츰차츰 느슨해져 가고 말았다. 깊고 맑은 물, 힘찬 태양, 여자들과의 육체 생활. 그의 고장에서는 그 외에 다른 행복은 없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청춘과 더불어 가버리고 말았다. 이바르는 항상 바다를 좋아했지만 이젠 나시기 울어 물이 좀 짙어올 무렵에나 즐길 뿐이었다. 그는 일이 끝난 뒤 자기 집 테라스에 앉아서 페르낭드가 솜씨 있게 다려주는 속옷을 입고 김서린 아니수 술잔을 기울이는 시간이 가장 달콤했다. 밤이 내린다. 하늘엔 한 조각 부드러움이 감돌기 시작한다. 이바르와 얘기하는 옆 사람들의 음성이 갑자기 나지막해진다. 이럴 때면 그는 자기가 행복한지 또는 울고 싶은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럴 때면 확실하진 않지만
뭔가를 순순히 기다리는 일 외에는 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아침이 되어 다시 일터로 갈 때는 지난 저녁과 달리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고 저녁 시간에나 바다를 다시 볼 마음이 들었다. 그날 아침 그는 어느 때보다 더 힘들어하며 고개를 푹 떨어뜨린 채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마음 또한 무거웠다. 전날 저녁 때 회합에서 돌아와 다시 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했을 때 페르낭드는 기뻐하며 그럼 주인이 임금을 올려주는 건가요? 하고 물었다. 그런데 주인이 임금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파업이 실패한 것이었다. 작전이 서툴렀었다. 그건 인정해야만 된다. 분노에 의한 파업에 조합이 힘없이 넘어가고 만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게다가 15~16명의 직공들 중 그리 대수로울 것도 없었다. 그들을 너무 원망할 수도 없었다. 이제 제통업은 그리 신통하지가 않았다. 조그마한 통이건 큰 통이건 생산은 점점 줄어들었다. 주로 하는 일이란 이미 있는 큰 통들을 수선하는 작업이었다. 업자들은 사실 자기들의 사업이 이제 시원치 않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도 옛날만큼 수지 맞추기에 급급했다. 물가에 어떻든 임금을 낮추는 것이 수지를 맞추는 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제통업이 망하는데 통쟁이인들 어쩌랴. 애써서 한 가지 기술을 익힌 사람은 직업을 바꾸지 않는다. 통매옥이란 어려운 일이어서 오랫동안 숙련이 되어야만 할 수 있었다. 훌륭한 통기술자, 흰통 쪽들을 잘 맞추고 매꾸미니 비미니 쓸 필요 없이 불에 쬐어 쇠퇴를 거의 빈틈없이 꼭꼭 맞게 메우는 통기술자란 흔하지 않다. 이바르는 그것을 할 줄 알았고 그것이 큰 자랑이었다. 직업을 바꾸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자기의 지식, 손에 익은 기술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유능한 직공은 그 어디에도 구속될 필요가 없었지만 그냥 구석에 처박혀 살았다. 체념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체념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입을 닫고 산다. 말 한마디 못하고 똑같은 길을 매일 아침 하루하루 더 가빠지는 길을 달려가서는 주말이면 점점 쓰기에 부족해져만 가는 액수를 그저 주는 대로 타온다. 이건 정말 못할 노릇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치민 것이었다. 그들 중 2~3명이 주저하긴 했지만 주인과 최초의 단판을 벌인 뒤로 그들 역시 화가 나서 가담하고 말았다. 주인은 싫거든 아주 그만두라는 식으로 나왔다. 그런 법이 어딨어? 껍질이라도 벗기는 줄 아나? 에스포치토가 말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나쁜 친구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공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직공들과는 이미 여러 해째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는 가끔 그들을 불러다가 간단한 음식을 대접했다. 모닥불에 석쇠를 걸고 비옷이나 순대 따위를 구워주었고 어쩌다 술이나 한 잔 들어가면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곤 했다. 새해가 되면 언제나 직공들 모두에게 고급 포도주를 5병씩 주는가 하면 또 직공들 사이에선 누가 앓는다든가 자잘한 사고가 있다든가
결혼이나 송채 배수식을 한다든가 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그는 그때마다 돈으로 인사를 치르곤 했다. 나를 낳았을 때는 누구나 설탕 묻힌 살구를 한 턱씩 받았다. 2번인가 3번인가 그는 이바르를 불러 바닷가 자기 소유지로 사냥을 간 일이 있었다. 그는 물론 자기 직공들을 사랑하기는 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견습공으로 이 일을 시작했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직공들의 집에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서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자기 생각만 했다. 따라서 이렇게 되니 싫거든 아주 그만둘더라는 소리가 나왔던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그는 심술이 난 것이었다. 그는 그런 식으로 버티어갔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조합을 조직했고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다. 파업장난에 실증일랑 내지 말게. 공장이 이르시면 난 돈이 굳으니까.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자기가 선심을 써서 그동안 일을 하게 된 것이라는 식으로 유들유들하게 나왔기 때문에 파업으로 일이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에스포치토는 인간도 아니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 말에 주인이 불끈하고 대드는 바람에 모두들 덤벼들어 2 사람을 뜯어말렸다. 그 일로 직공들이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다. 파업은 20일을 끌었다. 집에선 아내들이 수심에 잠겼다. 직공 2셋은 뜻을 꺾고 말았다. 마침내 조합이 나서서 중재 조정을 한 결과 초과 근무 시간으로 파업 일수를 메꾸기로 약속하고 파업 포기를 권유했다. 그들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물론 실패한 게 아니다. 다시 생각해보자는 둥 큰 소리를 쳐보기도 했으나 그날 아침 이후 커져만 가는 피로감, 고기 아닌 치즈, 이런 것들이 그런 착각마저 버리게 만들었다. 태양이 반짝인들 소용없었고 바다는 아무런 약속도 해주지 않았다. 이바르는 한쪽 발걸이만을 의지하여 자전거 페달을 밟노라니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조금씩 더 늙는 것 같았다. 이제 다시 보게 될 공장과 동료와 주인을 생각하니 가슴이 사뭇 더 무거워졌다. 페르낭드는 근심이 되었다. 가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지 뭐. 이바르는 자전거에 걸터 앉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를 악물었다. 잘생긴 검붉고 주름진 얼굴엔 표정이 없었다. 일이나 하는 거야. 그럼 그만이야. 지금 그는 여전히 이를 악문 채 하늘까지 자욱이 뻗친 쓸쓸하고 메마른 분노를 안고서 페달을 밟았다. 쌍린가와 바다를 등 뒤에 남기고 그는 스페인 거리의 질펀한 길로 접어들었다. 이 거리가 닿은 곳에는 온통 곳간이니 고철 창고니 차고들로 빽빽한데 거기 공장이 솟아 있었다. 그곳은 차고 비슷한 건물로 반쯤 돌로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엔 호미진 생철지 북미까지 유리벽이었다. 그 공장 맞은편에는 옛날 제통소가 있었다. 그것은 간이벽으로 막힌 빈 마당을 사업을 확장할 때 버려두었던 것인데 지금은 못쓰게 된 기계와 혼통을 쌓아두는 자리가 되어 있었다. 헛간 저쪽으로는 헝기와장들을 깐 한 줄기 길 같은 것을 사이에 두고 주인의 정원이 나 있고
그종은 막다른 곳에 집이 서 있었다. 크고 모양도 없지만 싱싱한 포도원과 바깥 층계를 휘감고 있는 가느다란 인동 동굴 때문에 아담해 보였다. 이바르가 슬쩍 보니 공장의 문이 닫혀 있었다. 직공들이 말없이 그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여기서 일하게 된 이후로 오늘날까지 출근했을 때 문이 닫혀 있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주인이 직공들에게 한번 맛을 보여줄 작정이었던 것이다. 이바르는 왼쪽으로 가 그쪽에 내달아 놓은 차양 밑에 자전거를 세우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저만치서부터 자기 옆에서 일했던 덩치 큰 검붉은 털보 에스포치또, 조합 대표요 테노리노 가수 같은 머리를 한 마르꾸, 공장 내에서 단 한 사람의 아랍인인 사이드, 그 밖에 모두가 그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그들 곁까지 다가기 전에 그는 문득 발길을 돌려 막 빼꼼히 열리고 있는 공장문 쪽으로 갔다. 감독 발레스테르가 문간에 나타났다. 그는 육중한 문짝 하나를 열더니 직공들 쪽으로 등을 대고는 쇠엄을 따라 천천히 문짝을 밀어젖혔다. 발레스테르는 직공들 중 제일 연장자로 파업을 반대했었다. 그러나 에스포치토에게 주인의 배나 불려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은 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문 곁에 선 채 헐렁헐렁하면서 짧은 청색 해군 메리아스를 입고 벌써 맨발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어찌나 맑은지 햇빛에 그을은 늙은 얼굴이며 수심하는 기다란 수염 밑에 그 작은 입이 무색할 지경이었다. 띠꼴로 굴복하고 들어서는 자기들 모습이 겸연쩍기도 하고 침묵만 지키자니 제풀에 부하도 났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말문이 더욱 막혀서 그들은 잠자코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문을 열어주는 걸 보니 어떤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이 뻔했고 잔뜩 찌푸린 못마땅한 눈치로 보아 그 심보를 알 수 있어서 그들은 발레스테르에게 눈길 한 번 안 주고 그냥 지나쳤다. 단지 이바르만이 그를 쳐다보았다. 발레스테르는 워낙 그를 좋아하는 터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그들은 모두 조그마한 탈의실로 갔다. 그것은 입구 오른쪽에 있는 방으로 몇 개의 문 없는 칸이 널판대기로 나뉘어져 있고 양쪽 널판대기 사이에 조그맣게 벽장을 내어 잠그도록 되어 있었다. 입구에서 세어 맨 끝 공장벽에 붙은 칸은 샤워실로 개조했는데 바닥은 그냥 맨 흙바닥에 좀 우묵하게 배수구를 뚫어 놓았다. 공장 복판에는 일자리에 따라서는 벌써 다 되었지만 탄기가 늦어 이제 불에 찌어 쪼여야 되는 큰 통들이며 길게 갈라져서 패인 뭉툭한 의자들, 결국 까맣게 꺼지고만 화덕들이 보였다. 왼쪽 입구 벽 곁에는 연장들이 질비하게 있었다. 그 연장들 앞에는 다듬어야 할 통조각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탈의실에서 멀지 않은 오른쪽 벽을 향해 기름 잘 먹인 2대의 기계통이 번쩍이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공장은 몇몇 사람들로 채우기에는 너무 횡댕그렁해졌다. 삼복도이 때는 덕을 보지만 겨울에는 곤란했다. 그러나 이날 이 큰 장소에
작업은 정지되어 있었다. 통들은 발목에 단 한 둘레 탕깨를 감고 있을 뿐 나무 쪽으로 만든 커다란 꽃 모양처럼 윗부분을 떡 벌린 채 구석에 주저앉아 있고 의자 위에는 톱밥이 뒤덮여 있었다. 연장 상자들과 기계류, 이 모두가 공장을 살풍경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제 헌 메리아스와 누덕누덕 기운 빛바랜 바지로 갈아입은 그들은 이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해졌다. 발레스테르는 그들을 유심히 보더니 자, 시작해볼까? 하고 말했다. 한 사람 한 사람 말없이 제자리로 갔다. 발레스테르는 여기저기 다니며 시작할 일과 끝마칠 일을 간단히 말해주곤 하였다. 아무도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윽고 첫 망치 소리가 울리더니 쇠감은 나무 귀퉁이를 내쳐서 불룩하던 통아리에 탄개를 쥐어박았다. 대패는 시근거리며 나무에 박힌 옹두리를 밀어냈다. 그리고 에스포치토가 발동시킨 한 대의 톱이 여단스럽게 마주치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다. 사이드는 시키는 대로 통 쪽을 날라오고 나무 부스러기를 피운 불에 통을 쬐어 쇠탄개 끼운 자리를 부풀리는 일을 했다. 아무도 자기를 찾는 이가 없을 땐 힘차게 망치를 휘둘러 연장들의 커다란 녹슨 띠를 두들겨 재건했다. 나무 부스러기 타는 냄새가 공장 안에 자욱해졌다. 이바르는 에스포치토가 잘라놓은 통쪽들을 대패로 밀고 다듬어 가다가 이 냄새를 맡고는 마음이 좀 풀렸다. 모두들 잠자코 일하고 있건만 그러나 공장 안에는 하나의 열기가, 하나의 생명이 차츰차츰 다시 움터오는 것이었다. 커다란 창을 통하여 싱싱한 햇빛이 공장 안에 가득 들어찼다. 노란 공기 속에 연기가 파랗게 아롱지고 있었다. 이발의 귀에는 자기 곁에서 붕붕거리는 무슨 벌레 소리까지 다 들렸다. 이때였다. 그전 제통소 쪽으로 난 문이 안쪽 벽으로 열리더니 주인 나샤 씨가 문턱 위에 와 섰다. 얼굴이 강파르고 검붉은 남자로 이제 겨우 30살이 넘어 보였다. 얼굴은 뼈가 울퉁불퉁해 칼날 같은 선을 하고 있지만 은퇴한 운동선수가 흔히 그렇듯이 어딘지 동정이 가는 사람이었다. 문을 넘어설 때는 그래도 좀 어색한 모양이었다. 그의 인사소리가 어느 때보다 더 우렁찼다. 라샬은 대중 없이 몇 발자국을 걷더니 와서 일하게 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되는 나이 어린 발르리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이바르와 몇 발자국 사이에 두고 기계톱 곁에서 큰 통의 밑조각을 끼우고 있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발리르는 아무 말 없이 작업을 계속했다. 예, 그래 어떠냐? 하고 라샬은 말했다. 소녀는 갑자기 더 어리더릿해졌다. 그는 자기 곁에서 이바르에게 갖다 주려고 두 팔에다 통조각들을 잔뜩 쌓아 올리고 있는 에스포치토를 흘끗 보았다. 에스포치토도 계속 쌓아 올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발리르는 주인에게 아무 대꾸도 않고 다시 통 속에다 코를 박았다. 라샬은 좀 어처구니가 없어 하면서 잠깐 동안 소년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더니 어깨를 으쓱하고는 마르코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는 의자를 말처럼 타고 앉아서 천천히 그러나 정확한 솜씨로 싹둑싹둑 밑조각 부리를
다듬고 있었다. 잘 있었어, 마르코? 하고 좀 더 나긋나긋한 소리로 말했다. 마르코는 대꾸도 않고 아주 짧게 한꺼풀만 깎아내느라고 정신은 거기에만 쏠려 있었다. 라샬은 더 큰 소리로 이번엔 다른 직공들을 돌아다보며 어떻게들 된 거요? 난 요구 조건을 들어준 일이 없는데. 이렇게 다들 와서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럼 그동안 못하자는 집들이었어? 이렇게 말했다. 마르코는 일어나서 밑조각을 들고 손바닥으로 둥글게 자른 모서리를 만져보더니 매우 만족한 듯 그 기운 없는 두 눈에 주름살이 잡혔다. 그러더니 여전히 잠자코 발을 옮겨 통을 모으고 있는 다른 직공에게로 갔다. 넓은 공장 안엔 들리는 소리라고는 망치 소리와 기계톱 소리뿐이었다. 좋아, 일이 끝나거든. 발레스테르에게 말해줘요. 라샬은 이렇게 말해놓고 뚜벅뚜벅 공장에서 나갔다. 바로 그 뒤를 이어 공장의 소란스런 소리들을 물리치고 초인종이 2차례 울렸다. 막 앉아서 담배를 한 대 말려고 하던 발레스테르가 마지못한 듯이 일어나 안쪽 작은 문으로 갔다. 그가 나가자마자 망치 소리들은 좀 뜸해졌다. 어떤 직공은 망치 든 손을 쉬기까지 했다. 바로 그때 발레스테르가 돌아왔다. 문에 선 채 그는 한마디 했다. 주인이 부르시네. 마르코하고 이바르하고. 이바르는 우선 손을 씻으려고 했지만 마르크가 길을 막고 팔을 잡는 바람에 절름거리며 그의 뒤를 따랐다. 밖에 나오니 마당에는 햇빛이 싱싱하고 아주 밝았다. 이바르는 얼굴과 드러난 두 팔뚝 위에서 햇살을 느꼈다. 벌써 몇 송이의 꽃이 보이는 인동 덩굴 아래 바깥 층계를 타고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무슨 충소들로 뒤덮인 복도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귀에는 아이 우는 소리와 점심 먹고 나면 애를 재워보구려. 정부 채면 의사를 불러올 테니 하는 라샬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라샬 씨가 복도로 나타나 조그만 사무실로 인도하는데 그곳은 시골에 골동품 가구들이 놓여있고 벽에는 경기 우승품들이 장식되어 있는 낯익은 방이었다. 거기들 앉으시오. 자기 책상으로 가 앉으면서 라샬은 말했다. 그들은 그냥 서 있었다. 두 사람을 부른 것은 마르코. 당신은 조합 대표고 자네 이바르는 발레스테르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이오. 이미 지나간 문제는 다시 말하고 싶지 않소. 난 도저히 당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소. 타협이 돼서 다시 일들을 하기로 결말을 봤는데 날 원망들 하고 있으니 아주 섭섭해요.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요. 간단히 한마디만 덧붙여두는데 지금은 들어줄 수가 없지만 경기가 회복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소. 그리고 내가 그때가 되면 당신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들어줄 것이오. 어쨌든 합심해서 일에만 전념합시다. 여기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윽고 눈을 들어 두 사람을 보았다. 그런데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마르코는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이바르는 할 말이 있건만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다. 이것 봐요.
당신들은 모두 심술이 난 모양이야. 그도 그러겠지. 하지만 그게 가라앉거든. 지금 내가 한 말을 잊지 말도록 하시오. 그는 일어나 마르크에게로 와서 손을 내밀었다. 가보시오. 하고 그는 말했다. 마르크는 단번에 헬쑥해지며 멋쟁이 가수 같은 그 얼굴이 딱딱해지더니 일순 표독스러워졌다. 그러더니 획 발꿈치를 돌려 나가버렸다. 라샬 역시 머쓱해진 얼굴로 손을 내밀지 않고 이바르를 바라보았다. 이런 빌어먹을 하고 그는 소리쳤다. 그들이 공장에 돌아왔을 때 직공들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발레스테르는 나가고 없었다. 마르크는 그냥 쥐또구먼 일하고만 하고 다시 자기 일자리로 갔다. 에스포지토는 빵을 베어문 채 라샬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고 물어보았다. 이바르는 아무런 대답도 안 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가서 자기 보따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와 자기가 일하는 의자에 걸터 앉았다. 그가 점심을 먹기 시작했을 때 사이드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나무 부스러기 더미 속에 벌렁 누워서 유리창 너머로 이제 볕이 좀 누그러진 파란 하늘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벌써 점심을 다 먹었느냐고 물었다. 사이드는 손가락만 빨았다고 말했다. 이바르는 먹기를 멈추었다. 라샬을 만나고 온 뒤로 도무지 떠나지 않던 찝찝한 마음이 한 가닥 온종일 깃들어 오면서 깨끗하게 씻겨졌다. 그는 일어나 자기 빵을 자르더니 사이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먹으라며 건네주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그땐 자네가 좀 주게 그려 하고 말했다. 사이드는 빙그레 웃었다. 이윽고 그는 이바르의 샌드위치 조각을 마치 배고프지 않은 사람처럼 조금씩 베어 물었다. 에스포치토는 헌 냄비 하나를 올려놓더니 나무 부스러기와 토막들을 가지고 조그맣게 불을 피웠다. 그는 그 냄비에 넣어 가지고 온 커피를 부어 데웠다. 커피는 파업이 실패한 것을 알고 식료품 가게 주인이 일동에게 보내온 것이라고 말했다. 양념 담는 유리컵 한 개가 이 손 저 손으로 빙 돌았다. 에스포치토는 아예 설탕까지 타 넣은 커피를 한 잔 한 잔 따라주었다. 에스포치토는 나무 커피를 입술로 쩝쩝거리며 욕설을 내뱉더니 뜨거운 커피에다 그냥 입을 대고 마셨다. 이때 발레스테르가 들어와 작업 시간을 알렸다. 그들이 일어나 종이와 그릇들을 모아서 각자의 보따리에 넣고 있자니까 발레스테르가 그들 한복판으로 나와 느닷없이 자신은 물론이요 모두들 큰 곤욕을 치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들 같은 짓을 해선 안 되며 시무룩해 한 대자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에스포치토는 냄비를 손에 든 채 그에게로 돌아섰다. 그 긴 털복숭이 얼굴이 빨개졌다. 이바르는 그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또 그와 다른 직공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품고 있는 생각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시무룩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입을 막아놓는 것은 싫거든 아주 그만둘 두라는 말이었다.
화는 나지만 힘이 없으면 경황이 없어 끽소리도 못 지르게 되는 법이다. 그들은 사내들이었다. 그뿐이었다. 그래서 웃음을 짓거나 아양 부리는 일 따위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에스포치토는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한 채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부드럽게 발레스테르의 어깨를 툭툭 쳤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다시 자기들의 일자리로 돌아들가고 있었다. 또다시 망치 소리가 울리고 넓은 공장은 귀에 익은 소음과 나무 부스러기며 땀에 젖은 낡은 위도뜰에서 풍기는 냄새로 가득해졌다. 큰 톱은 웅웅 소리를 내면서 제 앞에서 에스포치토가 천천히 먹여놓는 생나무 토막을 물어뜯고 있었다. 가다가 웅이진 곳이 닥치면 축축한 톱밥이 무슨 빵가루처럼 뿜어져 올라와 번쩍번쩍하는 톱날 양쪽에서 나무를 꽉 붙들고 있는 왁살스러운 그의 털복숭이 두 손을 흠뻑 뒤덮곤 하였다. 나무 토막이 다 잘리고 나면 모터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렸다. 이바르는 이제 대패를 향해 구부리고 서 있자니까 등살이 뻣뻣해짐을 느꼈다. 이제껏 일해본 바로는 피로는 더 있어야 왔다. 한 주일 일을 쉬는 동안 손이 굼떠진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그다지 정밀을 요하는 일이 아니기에 그는 손을 움직이기가 이토록 힘이 드는 것은 나의 탓일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렇게 등살이 뻣뻣해지는 건 역시 늙었음을 뜻했다. 근육은 늘어지고 하는 일은 날마다 진저리가 나고 간신히 목숨만 붙어 밤에 고생해서 잠들면 그냥 죽어 까부러지는 그런 늙음이다. 아들놈은 학교 선생이 되고 싶어 했다. 현명한 생각이다. 기술자가 어떠니 하고 말하는 친구들은 뭣도 모르고 떠드는 것이었다. 이바르가 숨을 돌리면서 이런 꺼림칙한 생각들을 쫓아버리려고 몸을 다시 일으켰을 때 또 초인종이 울렸다. 길게 울리는가 싶더니 아주 이상스럽게 잠깐 멎었다가 다시 야단스럽게 울리고 하는 바람에 직공들은 일하던 손을 멈추었다. 발레스테르는 귀를 기울이더니 깜짝 놀라며 이윽고 무슨 맘을 먹었는지 천천히 문으로 갔다. 그가 사라진 지 몇 분이 지나자 마침내 종소리가 그쳤다. 그들은 다시 일을 계속했다. 또 한 번 문이 왈칵 열렸다. 그리고 발레스테르가 탈의실로 뛰어갔다. 운동화를 신고 저고리 소매를 걷어올리며 나왔다. 지나는 길에 이바르에게 어린애 병이 심해. 가서 제르맹을 불러와야 되겠어.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큰 문을 향해 다름질쳤다. 의사 제르맹은 이 공장 전속 의사로 교회에 살고 있었다. 이바르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 소식을 되풀이해 들었다. 그들은 그의 주위에 모여 서로 바라다 보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저 혼자 돌고 있던 기계톱의 모터 소리도 이젠 들리지 않았다. 괜찮을 거야. 그중 한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다시 자기들 자리로 갔다. 공장은 또다시 그들로 해서 법석거렸지만 뭘 기다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들은 천천히 일을 하고 있었다. 15분쯤 지나자 햇살이 완전히 꺾였다. 잠시 후 톱날의 나무를 갉아먹일 그 사이사이에 구급차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처음엔 멀리, 그 다음엔 가까이, 그리고 바로 곁에서 나더니 이제는 잠잠해졌다. 잠시 후 발레스테르가 돌아오자 모두들 그에게로 다가갔다. 에스포치토는 모터를 정지시켜 놓았다. 발레스테르는 자기 방에서 옷을 벗더니 어린애가 누가 발이라도 건 것처럼 베란간 자빠졌었다고 말했다. 그래. 그래서? 하고 마르코가 말했다. 발레스테르는 고개를 저으며 일동을 향해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이 창백했다. 또다시 구급차 소리가 들렸다. 유리창에서 노란 햇볕이 쏟아져 들어왔고 톱밥에 뒤덮인 낡은 바지에 맥 풀린 거친 손들을 쭉 늘어뜨린 채 모두들 공장 안에 잠자코 있었다. 남은 오후 시간은 지루했다. 이바르는 그저 피곤하기만 하고 가슴이 몹시 먹먹했다. 얘기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동안 그들의 얼굴에서는 단지 서글픔과 일종의 고집만을 읽을 수 있었다. 때론 그의 머리에 불행이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다가 부풀어 오르자마자 바로 터져버리는 거품 방울처럼 꺼져버리곤 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페르낭도와 아들과 함께 다시 테라스를 보고 싶었다. 바로 그때 발레스테르가 작업 종료를 알려왔다. 기계들이 멈추었다. 서두르는 빛도 없이 그들은 불을 끄고 자기들의 자리를 정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탈의실로 가기 시작했다. 사이드가 맨 뒤에 남았다. 그는 작업장을 모두 치우고 먼지 나는 땅바닥에 물을 뿌려야 했다. 이바르가 탈의실에 다다랐을 때 덩치 큰 털복숭이 에스포치토는 벌써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남들에게 등을 돌리고는 야단스럽게 비누칠을 하고 있었다. 여느 때 같으면 그렇게 수줍어하는 그를 놀려대곤 했다. 이 큰 곰은 한사코 자기 하체를 가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한 사람도 그런데 눈이 가는 사람은 없었다. 에스포치토는 뒷걸음질로 나오며 수건 한 장을 허리싸개처럼 자기 엉덩이에 감아동였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르코가 그의 벌거벗은 옆구리를 힘껏 후려쳤다. 그때 큰 문이 쇠홈을 타고 천천히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라샬이 들어왔다. 그는 처음 들어왔을 때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머리는 좀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문턱에 멈춰서서 사람이 없는 횡한 공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몇 발자국 걷더니 다시 멈춰서서 탈의실을 바라보았다. 에스포치토는 여전히 그 허리싸개를 감은 채 그를 돌아보았다. 벌거벗은 채 어리둥절한 그는 발길마다 좀 휘청거렸다. 이바르는 마르코가 먼저 무슨 말을 해야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르코는 끝내 자기 언저리로 퍼부어 내리는 물줄기 속으로 숨고 말았다. 에스포치토가 속옷 하나를 집더니 황급히 껴입는데 그때 라샬이 좀 멋쩍은 소리로 절들 것이오 하고 말했다. 그리고는 작은 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바르가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문은 이미 닫힌 뒤였다. 그러자 이바르는 목욕도 하지 않고 다시 옷을 입은 뒤 자기도 역시 잘들 가라는 인사를 했다. 그것도 진심으로.
그러자 다른 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다정하게 인사를 받아주었다. 그는 재빨리 나와 자전거를 찾았다. 그리고 올라탔을 때 또 등살이 뻣뻣해졌다. 이제 그는 저무는 오후 복닥거리는 거리를 헤치고 나갔다. 속력을 내어 달렸다. 낡은 자기 집과 따라오는 바다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세탁실에서 몸을 씻으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매번 그의 뒤를 따라다니는 막내딸이 떠올랐다. 집에 가보니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페르낭드는 이바르에게 모든 게 잘 되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말없이 세탁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고 테라스의 낮은 벽 쪽을 향하여 의자에 앉았다. 손질한 속옷들은 머리 위에 널려 있고 하늘은 맑아졌다. 벽 저 너머 부드러운 저녁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페르낭드가 아니스주와 2개의 컵, 새로 담은 냉수병을 날라왔다. 그는 남편 바로 곁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마치 신혼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아내의 손을 잡고서 그날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얘기가 끝나자 수평선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벌써 황혼이 밀려오고 있는 바다를 향해 돌아섰다. 그가 잘못이야. 하고 그는 말했다. 자신이 젊었다면, 그리고 페르낭드 역시 아직 젊었다면 하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랬더라면 그들은 바다 저너머로 떠나갔으리라 싶었다.